윤석열 대통령이 인도 뉴델리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핵 미사일 도발 대응 공조를 재차 강조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권 수립일 열병식 행사를 마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할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G20 정상회의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어디를 핵심 키워드로 잡았냐 보니까 녹색 사다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요? 대통령이 뭐 한 일주일 넘게 바빴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가서는 소위 말하는 아세안 플러스 1 회의도 하고 아세안 플러스 3 회의도 하고 또 동아시아 정상회의라고 그래서 EAS 회의도 하고 그거 마치고 바로 지금 인도로 가서 G20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G20 정상회의의 비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하나의 지구, 두 번째 비전이 하나의 가족, 세 번째 비전이 하나의 미래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전은 하나의 이 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녹색 사다리를 얘기했죠. 기후변화가 핵심이니까. 이게 첫 번째 세션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두 번째 세션은 이미 논의가 됐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채권국과 채무국 사이에서의 어떤 채무 조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지구촌이 하나의 가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두 번째 세션이었고요. 세 번째 세션이 이제 하나의 미래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좀 있어야 되겠느냐, 무엇을 정립을 해야 되겠냐 논의가 있었는데 아마 그 논의의 핵심이 이 국제 규범을 통한 국제 질서, 규범을 만들어서 이 국제 질서를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대통령께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국제 규범을 통해서 이 질서를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 가상화폐, 소위 말해서 이 가상화폐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이제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북한 문제를 논의를 아마 대통령 연설을 통해서 아마 하실 건데요. 북한이 지금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자금 출처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다. 하나는 바로 가상화폐를 탈취해서 이걸 가지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소위 말하는 북한 노동자의 인력 송출 여기를 통해 가지고 다 이게 결국은 김정은의 자금원으로 들어가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범들을 만들어서 이런 질서가 제대로 구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아마 말씀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렇군요. G20 정상회의에서는 사실 이제 각국 정상들의 어떤 스킨십, 접촉 면모를 보는 이제 부분도 아마 집중이 될 텐데 한미 정상의 어떤 접촉면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스킨십이 굉장히 이제 좋아져서 이제 마치 친구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는 정도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어깨 손도 올리고 같이 이제 아주 얼굴을 마주 보고 하는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워낙 몇 분을 만나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마주친 적이 이제 한 3번 정도 되는데 그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셨죠. 지난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아주 환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또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훌륭한 회의였고 정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 질서를 만들어 나가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게 좀 뜻밖의 얘기를 한 거잖아요. 당신 나 그 별장에도 왔으니까 오늘 집에 갈 때 우리 집에 가자. 그 집에 가서 술 한잔 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 하는 얘기처럼. 그 정도로 이제 굉장한 스킨십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어젯밤에 같은 경우는 갈라쇼를 했거든요. 갈라쇼에 아마 화면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두 분이서 옆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화면을 보셨을 텐데 그 시간이 뭐 갈라쇼가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그러면서도 꽤 깊이 있는 해난들을 논의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그게 지도자든 친구든 하여간 스킨십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스킨십이 늘어나면 뭐 친분도 그럼요. 늘어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들의 접촉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반경제 포럼이 개막을 했는데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회담 열릴 가능성이 거의 뭐 100%로 굳어져 가고 있다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니죠. 사실상 7월 27일 날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을 해서 그때 2박 3일 동안 북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열병식도 보고 그리고 또 무기 전세도 보고 그러면서 아마 그때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으로 봐서는 2019년도 4월 달에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으니까 이번에는 푸틴 대통령이 이제 북한을 방문할 차례다. 그러니까 북한을 좀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그러지 말고 당신이 한 번 더 이렇게 러시아를 와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은 어떻겠느냐. 아마 이것이 이제 성사되는 과정으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마침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스트 이카노미 포럼이라고 하는 동방경제 포럼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제 12일까지 열리게 돼 있으니까 그때 어차피 이제 뭐 주최국인 뭐 푸틴은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마 열리는 게 8번째일 거예요. 네. 그런데 뭐 북한은 계속해서 뭐 대표단 정도 가거나 실무자 정도 이렇게 갔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한 번도 참석은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북러 정상회담이 이제 개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 방러 소식이 이제 직접적으로 전해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지금 뭐 선발대는 가 있는 건지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발대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보면 2019년도 4월 달에 갔으니까요. 그때는 이제 선발대가 움직이는 동선들이 좀 포착이 되기도 하고 워낙 막 비밀스럽게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는 이제 그 서방 기자들 그다음에 우리 한국과 일본 기자들 뭐 거기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러시아에서 어떻게 이제 조치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비우호 국가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비우호 국가 속에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취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한 사항이 있겠죠. 그런 면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선발대는 가설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 체제의 그 특성상 가가지고 미리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자기 지도자를 모신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4년 전에 경험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선발대는 가서 지금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옛날에 2018년도에 김정은이가 싱가포르를 방문을 해서 그 미국하고 북한하고 정상회담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비행기를 가야 되는데 비행기 갈 수가 없으니 갈 수 없이 중국 그 주석이 타는 그 비행기 빌려서 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 하노이 할 때는 그 긴 기간 동안 열차로 갔고 또 2019년도 4월 달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할 때도 열차 타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에 갈 때는 이제 천진에 갈 때나 텐진에 갈 때나 북경에 갈 때는 가끔씩 김정은이가 참매 1호, 이제 북한의 그 1호기입니다. 그게 참매 1호인데 이것이 그 정도는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블라디보스토크도 뭐 한 1000km 채 안 되기 때문에 공중으로 가면 뭐 그 정도는 아마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걸 택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갔던 그 경로, 소위 말해서 평양에서 원산을 거쳐서 나진을 거쳐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그렇게 되면 한 1100km 정도, 한 20시간 정도 될 텐데 그렇게 가지 않겠는가. 게다가 이제 프리고진이 비행기 추락사는 것도 직접 봤기 때문에 아마 비행기 타고 가는 건 더 좀 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차량으로 방탄 열차로 그렇게 아마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죠. 만약에 방탄 열차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디서 하냐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포럼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포럼에는 진짜 말 그대로 다른 국가들 정상들도 이제 참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이게 그러면 효과가 이렇게 주의가 분산이 되니까 다른 지역에서 러시아 내 다른 곳에서 만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전혀 뭐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2019년도 갔을 때 2박 3일 동안
김정은이가 러시아에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도 가면 그 포럼은 12일 날이니까 지금 예측되고 있는 것이 12일 날 아마 경제 포럼 할 때 여기에 극동 연변대학에서 아마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정상회담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또 정보들을 이렇게 펠린들을 모아서 보면 김정은이가 워낙 우주 쪽에 관심이 많고 자기네들 군사 정찰 위성도 실패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러시아의 그런 우주센터도 방문할 그런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또 더 나아가서는 혹시 이거 모스크바까지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그거는 뭐 예측의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장 빠르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12일 날 아마 거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우주센터나 그렇지 않으면은 또 모스크바나 뭐 또 다른 곳에서 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는 있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뭐 시기와 장소는 저희가 앞으로 지켜보면 알 일입니다만 사실은 이제 정상회담이 열린다라고 하면 각 국가의 정상들이 만나서 어쨌든 이제 본인 국가들의 어떤 이점을 고려하고 만날 거잖아요. 그렇죠. 각자 얻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 이제 이렇게 만나자고 얘기를 하고 훨씬 더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나라는 제가 볼 때는 북한보다는 오히려 러시아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7월 27일 날 전성전 날 여기 참석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전성전 기념식도 보고 그리고 무기 전시회도 봤지만 그걸 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굉장히 지금 무기와 탄약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에 무슨 전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침략한 게 아니고 특별 군사 작전을 하겠다라고 침략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무기나 탄약이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가 전차만 끌고 가면은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거다라고 아주 편한 마음으로 간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전쟁이 지금 1년 반을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자라는 것이 뭐 병력만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탄약, 무기가 다 모자라는데 가장 러시아에서 바로 갖다 쓸 수 있는 무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고 탄약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누구냐? 그게 바로 북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쇼이구가 와서 그런 얘기를 아마 했을 거고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아마 김정은 위원장한테 또 부탁하고 얘기할 부분도 결국은 그런 군사협력과 관련된 게 클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러면 북한은 어떤 이득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나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북한은 이제 제일 큰 게 식량난이죠. 식량난인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뭐 밀도 가져오고 또 에너지난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정제유나 원유도 가져오고 우리가 이제 통상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김정은은 이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겠다. 그게 핵심적인 것이 바로 핵심 군사 기술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핵심 군사 기술 중에서 제일 큰 게 지금 군사 정찰 위성 2번 발사해서 2번 다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받고 그리고 군사 정찰 위성을 제대로 발사할 수 있도록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받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북한이 계속해서 ICBM을 이제 발사를 했는데 전부 다 고각 사격만 했거든요. 정상각도 사격을 안 했어요. 정상각도 사격을 하면은 긴 시간 동안에 대기권을 진입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고열이 한 7,000도 정도 나요. 그래 다 타버리죠, 대부분은.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안 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소위 말해서 ICBM의 그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때의 어떤 기술들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좀 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은 이제 7일 날에도 북한이 전술핵 공격 잠수함 그거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가 얘기했던 것이 이거 말고 핵 추진 잠수함 그것도 곧 건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기술이 없어요. 원자력에 대한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첨단 군사 기술을 아마 요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최초로 건조했다라고 밝힌 부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우리 군이 이제 당시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느 정도 좀 골칫거리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요? 이 부분은 좀 두 개를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요. 우선 그 북한이 공개한 전술핵 공격 잠수함에 대한
그 실태에 대한 분석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향이 되겠죠. 첫 번째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7일 날 공개한 것이 지금 그림에 나옵니다만 저게 3,000톤급이거든요. 예. 3,000톤급인데 저 3,000톤급을 새로 만들었다라고 하기보다는 북한이 이미 가지고 있는 1,800톤급이 로미오 잠수함이라고 그래요. 로미오급. 그게 1,800톤급을 조금 개조해서 이것저것을 조금 더 붙여서 늘린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제 그게 3,000톤급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위에를 이제 이렇게 갑판 부분을 이렇게 보면 10개의 발사대가 있거든요. 4개의 발사대는 좀 크고 나머지 6개의 발사대는 좀 작아요. 그래서 4개의 발사대는 아무래도 이제 북극성 1형, 3형 또는 4형, 5형 이런 것들이 아마 실릴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6개는 미니 SLBM이라고 하는 것이 실릴 가능성이 있는데 네. 3,000톤급의 10개의 발사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북한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이 잠수함에서 이 미사일들을 쏴본 경험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북극성 1형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얘기는 824 영웅함에서 이렇게 쏴봤고 그다음에 미니 SLBM 같은 경우는 몇 번을 쏴봤는데 역시 지금 새로 건조한 여기에서 쏜 건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것이 진수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저게 정말 제대로 운행이 될지 그리고 여기서 미사일이 제대로 발사가 될지 발사가 됐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여기에 대한 시험 평가를 제가 볼 때는 1, 2년 정도는 해야 될 걸로 1, 봐요. 2년 정도 하고 거기서 SLBM을 이제 쏘아 올리는 시기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어찌 됐든 1, 2년 후에는 그거 자체가 우리한테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죠. 북한에서 우리 쪽으로 날아올 때는 우리의 모든 레이더가 북쪽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잠수함은 동해 쪽으로 이렇게 와서 옆으로 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옆에 와서. 그런데 우리 레이더는 다 앞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동해에 저기 우리 오른쪽으로 와서 우리 쪽으로 쐈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탐지하고 추적하고 경멸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은 이제 좀 보완이 돼야 되겠죠. 예,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열병식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 일단은 열병식에서 이번에 보면 딸 김주애와 주석단에 나란히 앉는 모습 그래서 이제 후계자 수업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요. 이번에 열병식에 이제 여러 풍경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부분 좀 눈에 띄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열병식을 1년에 3번 하는 것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서 처음이고요. 한 3번 정도는 안 했거든요. 한 번도. 근데 통상 한 번 내지 2번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3번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징을 보면 그만큼 북한 주민을 결속시키는 일이 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방정했다라고 보고요. 이번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이번 열병식은 이제 정상적인 상비군에 의한 열병식이 아니고요. 예비병력에 의한 열병식이거든요. 그래서 노농저기대 그리고 사회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병력들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 그러다 보니까 트랙터도 나오고 모터사이클도 나오고 생수차도 나오고 이렇게 다 나와서 이제 한 거고요. 세 번째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마 김주애와 관련된 것일 텐데요. 김주애가 우리 사회에 또는 북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북한 주민들한테 그리고 저렇게 언론에 공개된 것이 2022년 아마 11월 19일일 겁니다. 그때가 아마 북한의 화성 17형 쏴서 완성이 됐다라고 이제 한 날이 그날일 텐데 그러고 나서 그 뒤로 계속 등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오빠가 있는데 또는 뭐 밑에 동생이 있는데 오빠가 좀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오빠를 좀 이렇게 이렇게 숨겨 놓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냐? 그래서 처음에 데리고 나왔을 때 누구나가 그냥 자기 딸이 한번 아버지 나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데려갔을 거다. 이 정도로 가볍게 여겼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김주애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대표단도 참석한 상태에서 김주애를 등장시키고 같이 앉아서 박수도 치고 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김주애를 차기 제4세대 후계자로 육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단계로서 과정으로서 데리고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열병식에 대한 부분까지 오늘 이 시간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여러 가지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